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재단하고 그다음에 포럼에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일대에서 주로 원숭이 뇌와 인간의 뇌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 분야는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하고 그렇게 직접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과 동물 그다음에 다양한 생명체의 지능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가끔 던지곤 하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인간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실은 늘 생각하고 있던 문제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거쳐가는 동안에 사실 그 발상의 근원지는 전부 다 인간의 뇌죠.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만약에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인간들이 개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꿈을 다 달성하는 어떤 그런 유토피안적인 그런 사회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What do I want?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옛날에는 물어도 그 소용이 없었던 거라면 이제 정말 그런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뇌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뼈저리게 약간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다 다르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뇌가 가지는 어떤 인간적인 그 자연적인 지능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싱귤러리티라는 데는 특히 테크놀로지컬 기술적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는 분을 그 문제를 많이 건드리시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인간을 다 따라잡아서 인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과연 뇌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의 답은 뭘까? 이 문제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뇌를 공부해서 뇌를 정말 점절다 이야기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가장 큰 베네핏은 뇌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사실 인공지능이 따라오는데 도망가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실 지금 현재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은 전부 다 뇌의 질병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기계로 갈아버린다고 하지만 인간의 뇌를 기계로 갈아버리면 그럼 과연 우리는 존재하는 건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건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 과연 그러면 그 뇌 과학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발달해서 인간의 생활이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전과 후에 관한 그 예를 저는 악기하고 음악에서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갈등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음악이 많잖아요. 그걸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게 음악이 얼마나 많은데 죽기 전에 다 듣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골라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중에 큰 선택은 그거죠. 대중음악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고전 음악을 들어야 될지. 옛날에 뭐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악기를 자기가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상당한 수준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그런 깨끗하고 고상한 그런 음악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참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그런 요즘 10대, 20대들이 만들어내는 현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음악을 들어야 될지, 저는 사실 지금 이 나이 평생 동안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고전 음악을 듣던 시대에서 대중음악을 듣던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특징을,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고전 음악이라는 건 대부분 이래요. 딱 형이 정해져 있어서 100명이면 100명이 거의 물론 이 악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바이올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보인다고 말하면 분명히 바이올린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한 음악들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음악도 좀 하고 싶어서 큰 고민이 바이올린을 할까 기타를 하다가 기타를 배울까 공부를 많이 하다가 바이올린보다는 기타가 낫겠다 그래서 이런 악기를 골랐는데, 20세기에 가장 거의 그 천대받던 악기에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의 그 스테이러스까지 올라간 악기가 전자기타거든요. 전자기타는 이래요. 두 개가 똑같은 악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타를 사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기타하고는 뭔가 다른 기타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항상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4차 산업혁명에 가져되는 인간의 어떤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당연히 연주하는 음악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음악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차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음악들을 계속 하는 거라면 대중음악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이번에 레드 제플린이 그 스테어웨이즈 투 헤븐에 그 표절을 했다고 그 소송이 내일부터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 소송에게 그 걸려 있는 돈의 액수가 한 수천억 정도래요. 그 곡 하나로 돈 벌어돈이더니 한 수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전 음악 대중음악에서는 각자 자기 음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창조가 아까 창조 크리에이티브나 창조라는 말씀이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정말 키워드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의 뇌는 똑같은 뇌가 두 개 없어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럼 쌍둥이의 뇌는 어떨까? 찾아보니까 쌍둥이의 뇌도, 우리는 보통 쌍둥이는 겉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막상 뇌를 보면 쌍둥이의 뇌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드린 색깔들은, 그러니까 그 쌍둥이의 뇌가 얼만큼 비슷한가를 색깔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모의 뇌의 여러 부위가 쌍둥이 뇌도 똑같다 그러면은 그 빨강색 또는 아주 하얀색으로 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쌍둥이 뇌라도 전혀 다른 부분은 까만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색깔 막대기에 따라서 표현한 건데, 이거 보면 쌍둥이 뇌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뇌가 다르기 때문에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원래는 전공 분야가 이게 아니었다가 이런 사실을 점점 논문을 통해서 읽고 나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인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물건을 살까, 저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누가 우리의 그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람 어떤 걸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될까 멀리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인데, 그런 고민들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뇌과학에서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얘는 예일대 그 심리학과의 천명우 박사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의 뇌를 조사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인간의 지능을 알아낼 수 있는데 필요되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봐야 알 수 있는지, 굉장히 뇌의 여러 영역을 봐야 알 수가 있죠. 그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머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능에 상관없이 이 어떤 아이들의 뇌의 구조나 기능을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과연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가리키는데, 외국어를 2달 동안 6달 동안 공부를 하면 얼마나 외국어를 잘 학습할까,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뇌의 구조도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시험을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 아이가 적성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뇌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뇌 활동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뇌를 보고 그 아이의 장래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음악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고전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대중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뇌 촬영을 해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를 뇌를 촬영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악을 어떤 사람이 음악이 잘할지 그런 것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극단적인 예는, 이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지만 그런 게 사실 이미 현실 세계에 와 있어요. 2013년에 그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그 감옥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석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양심수로 잘 지내가지고 모범수로 잘 지내가지고 일찍 석방되는 사람들의 석방하기 전에 뇌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범을 다른 또 범죄를 질러가지고 걸려 들어오는 시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놀랍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뇌 촬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석방되는 시점에서 뇌 촬영, 그러니까 범죄를 아무도 저지르지 않은 거죠 아직은. 깜빵 나와서 아직 깨끗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뇌 촬영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빨리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으로 되돌아오는가,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까지 뇌를 측정을 하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금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대한 꿈은 바로 이런 어떤 사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뉴로게이저고요. 광고를 잠깐 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이미 여러 번 그 언급된 얘기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인공지능의 역사는 사실을 뇌를 모방했다 그러면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거고 저도 그거는 완전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스퍼레이션은 영감을 많이 줬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씩 사람이 하기 귀찮은 일들을 기계한테 대신 시킬 수 있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사람이 잘하지만 피곤하거든요. 하루에 거기서 몇 시간씩 어떤 경우는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소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계한테 대신 시키려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모방한 건 아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아까 그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추론하는 방식이라든지 의사결정하는 방식들이 뇌가 하는 그런 어떤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지능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묻기 전에 그럼 지능이라는 게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는 거를 뭔가를 질문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가 도대체 인공지능이 인간을 언제 따라잡느냐 이렇게를 물으려면 인공지능만 알아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인간의 지능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은 지능은 생명현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다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특히 저같이 뇌를 공부하는 사람은 지능과 뇌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가 없는 것이 생명체가 어떻게 지능이 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인 사진은 제가 아까 이름을 외웠는데 파리 지옥풀이라 그래요. 파리 지옥풀 영어로는 비너스 플라이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왜 파리 지옥풀인 이유는 뭐냐면 파리를 잡아먹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런 그러니까 육식 식물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뇌가 없는 식물이 뇌가 있는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거는 그런 사실을 놓고도 뇌가 동물보다 무식하다라고 아니면 지능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저는 언어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을 소를 잡아먹으면 머리가 좋으면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머리가 나쁘면서 잡아먹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자체가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파리를 잡아먹는 그 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식물이 사용하는 방식도 우리가 흔히 지능이라고 생각할 때 연상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파리 지옥풀은 그냥 안에 뭐가 닿으면 덜컥하고 그냥 다치는 그 쥐덫 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한 번 건드리면 안 다쳐요. 한 10초에서 20초 안에 2번을 건드려야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얘기는 뭐 지나가다 바람 불다가 큰 모래알이 털커덕 들어가지고 그게 파리인 줄 알고 다치면 한 번 다치다 열리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닫혀있는 동안에 다른 파리는 못 잡아먹고 그러니까 2번 확실하게 어떤 파리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걸어다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식물도 산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지금 한번 건드렸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건드렸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거는 기억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이지만 셈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이도 인텔리전스가 충분히 지능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한테는 지능이라는 것이 생명체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아닌가 그런 결론에 내리게 됐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럼 생명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는 생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 핵심적인 거는 생명체는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복제를 하는 과정 자체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현대과학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명의 그런 근원에 자기 복제라는 화학 반응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저는 지능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큰 얘기지만 그런 어떤 화두를 제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말씀드려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그런 기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생명이 생명의 자신의 기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같이 뇌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식물이 동물보다 더 잘 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건들 중에 99.9%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를 지금 정복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양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구는 생명체 안에서도 아주 극소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뇌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뭔가 좀 더 지능을 발달시켜서 뭔가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뇌라는 기계를 만들어낸 건데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사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배임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인간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생명체가 뇌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인간에 의해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 지금 이거는 화성에 가 있는 큐리아시티라는 그 로봇인데 자율주행하는 로봇이죠. 나사에서 이미 수십 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지구에서 자율주행은 못하는 대신에 화성에 가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보트는 나름대로 할 일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고장나면 가서 정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자율주행차보다는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거기 가서 고장 나버리면 고치를 누가 고쳐주러 수리사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은 당연히 AI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사에 있는 그 엔지니어가 오늘은 저 언덕 밑에까지 가거라. 그럼 그걸 자기가 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가다가 장애물 있으면 돌아가고 절벽이 있으면 서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명령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첨단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지만 과연 이 로봇가 지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빅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지는 사람하고 공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AI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2045년, 예를 들면 쿨트바이 같은 사람은 2045년이면 인간의 모든 능력을 그 사람이 뭐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더 잘 몰게 될 것이다. 바둑을 더 잘 둘게 될 것이다.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기계들이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는 시간이 가면 다 인간이 하는 일들을 쪼개가지고 조그만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만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지능의 핵심은 아니에요. 지능은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모든 면들을 기계들이 다 능가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를 바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전문적인 영역은 인공지능이지 인간의 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지 그 시작점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까 무얼스로에 관한 얘기도 몇 번 나왔지만 컴퓨터가 발전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물론 굉장히 조잡하게 그렇지만 그게 따라잡는 시점을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따라잡는다는 그 계산을 하는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얼스 로는 하드웨어에 적용이 되는 거지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가 돌리는 프로그램에 관한 로는 저는 없다고 봐요. 나중에 제가 틀렸으면 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기 어느 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속도를 계량화한 그런 법칙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속도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속도가 비슷하고 하드웨어가 인간의 뇌를 따라잡을 때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뇌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인간의 뇌가 하드웨어가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싱귤레러티의 어떤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기본이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뇌과학이 금방 마칠게요. 뇌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여기서 보이신 것,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까지 인간이 하는 일을 뇌의 성능을 더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고장난 뇌를 그렇게 고장나기 전에 미리 그 디텍트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생산적으로 오래 있는 시간이 1, 2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씩 늘어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의학의 여러 다른 의학 부분이 발달을 해서 뭐 장기도 심장도 뭐 인공심장으로 갈아주고 그다음에 핏줄이 막히면 그것도 다 뚫어주고 뭐 간도 대체할 수 있고 아까 세계 경제 포럼 이런 4차 산업혁명 때 거기 보면은 그 간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암이 걸리면 고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다 그 3D 프린팅 테크놀로지 써서 고장 나면 그것까지 다 갖춰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서 약해져서 더 이상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는 전부 다 뇌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뇌인데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 같은 경우는 뇌가 이렇게 다 그냥 쭈그러드는 거거든요.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미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에 관한 궁극적인 두려움은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한더라도 인간의 능력을 전체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는 걱정하기에는 우리의 그 기술이 아직 굉장히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기술이 발전해서 결과로 생겨나는 어떤 그 경제적인 그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가 일어나는 연구가 일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로 얻어낸 새로운 지식을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필요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에서 하는 리서치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하는 리서치 이런 것들이 그 리서치를 했을 때 그 베네핏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서 역할 분담이 일어났는데 그 역할 분담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완전히 깨지고 다른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